이번에 해볼 게임은 패럴드입니다. 펠파고스 섬에서 만날 수 있는 펠들은 각기 다른 컨셉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럼 많은 빨간 상어와 파란 상어, 엮이면 잘못될 것 같은 얀데레, 어디서 많이 본 갸라도스, 그리고 우주의 침략자까지 게임을 진행할수록 더 강한 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험을 하다 보면 초반에 쉽게 만날 수 있는 펠들은 방치되기 마련이죠. 저는 100일 동안 이 작고 하찮은 녀석들을 극한까지 키워서 모든 탑에 도전해 볼 겁니다. 제일 중요한 순간이죠. 눈동자를 3초 바라보는 순간 홀려버리는 마성의 눈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어줬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절 관찰하고 있는 쪼꼬미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들 급한 일이 생겼나봐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앞에 출구가 보이네요. 밖으로 나와서 목재 줍자마자 레벨업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석상도 활성화해줬어요. 여기서 빠른 이동이 가능하기에 맵을 최대한 밝히는 게 중요해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을 걸었더니 목재를 나눠주네요. 정이 넘치는 곳입니다. 알찬 파밍을 위해서 초반에는 소지중량의 스탯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무해해 보이는 닭을 한번 상대해봤습니다. 뒤에 있는 친구 눈빛 좀 보세요. 역시 싸움은 기세로 하는 건가봐요. 살짝 쫄렸습니다. 레벨마다 배울 수 있는 기술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빠른 레벨업이 테크와 전투력에 직결되는 거죠. 작업대를 건축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무기부터 만들어줬어요. 자신감은 역시 강한 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곡괭이와 도끼를 제작해서 펠 스피어를 만들 재료를 모아줬어요. 5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 바로 써봐야겠죠? 양 한 마리 잡자마자 레벨업을 했습니다. 펠마다 12마리까지 포획 경험치를 주기에 계속해서 마주치는 펠들을 잡아줬습니다. 자신감의 근원과 함께라면 행악간의 체급 차이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착각이었죠. 꼬리찢기 한 번에 예절주입 당했습니다. 38레벨 필드 보스를 만났습니다. 유교보이가 돼버린 저는 그냥 인사만 드리고 지나가기로 했어요. 조금 더 가보니 형님들 2분이서 싸움 중이시더라고요. 몰래 숨어서 구경했습니다. 가슴이 한껏 웅장해져 있는데 누가 절 괴롭히네요. 형님들 도와줘. 형을 둔 동생의 기분이 이런 걸까요? 바로 파밍해 주러 갑니다. 형? 어째서? 낮이 끝나갈 때쯤 정착지를 정해주었어요. 탁 트인 곳에 거점을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밤이 되니 체온이 떨어져 체력이 아주 조금씩 깎이더라고요. 바로 천옷 만들어줬습니다. 2일차입니다. 먹이 상자를 만들어주고 열심히 주워온 열매도 구웠습니다. 이거 직접 구우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그래서 도와줄 친구를 불렀습니다. 알아서 달려가는 것 좀 보세요. 귀여운 펠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음식 수급을 위한 열매 농원을 지어주고 벌목장과 채석장도 건설해줬습니다. 초기에 투자해야 하는 자원은 꽤 많지만 적금 든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만들어줬어요. 상자도 만들어줬는데 설치가 꽤 어렵네요. 탐험 중에 좀 있어 보이는 펠을 발견했습니다. 말 걸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네요. 다행히도 제 파이오가 대신 말을 걸어줬습니다. 원거리 무기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빠른 레벨업을 위해 만들어온 펠스피어는 다 쓰고 가기로 했습니다. 크리티컬 뛸 때 소리가 너무 좋아요. 집으로 돌아와 활과 화살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화살 제작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고생했어. 3일차입니다.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에는 보스가 있나봐요.
할만해 보이니까 바로 입장해줬습니다. 두더비에게 활 데미지 확인 한번 해줬습니다. 석탄도 캐주고 펠지움도 캐줍니다. 큰 거 하나에 40개씩 나오네요. 초반 파밍 개꿀. 가방이 금방 차버려서 아쉬웠어요. 동굴 보스는 플로라디노였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네요. 스피어 6개만에 고액 성공했습니다. 출구에는 보상 상자가 있었어요. 보상 확인해주고 밖으로 나갑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새로 잡아온 펠들 적성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일 잘하는 친구들은 거점에 배치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작업 속도를 늘려나갈 거예요. 밤에도 레벨링은 이어졌습니다. 아침과 다르게 어두운 속성 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양댓, 이 친구 초반 구간 효자라는 소문이 있어서 꼭 잡고 싶었어요. 4일차입니다.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센 공격이라도 한 번은 막아줘요. 끔살당하는 일은 줄어들겠네요. 꾸준히 모은 금속으로 가장 먼저 곡괭이를 만들어줬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광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테스트. 데미지 110. 최고의 선택이네요. 거점 바로 옆에 있는 보스 잡으러 왔습니다. 펭킹, 펭귄의 왕. 레벨도 비슷하겠다. 금방 잡을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왕이 아니라 주변 쫄따구들이었어요. 3명이서 하루종일 얼음에 날려대는데 정신이 나갈 뻔했어요. 조금 더 준비해서 다시 오기로 합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쇠뇌를 만들었습니다. 활보다 공격력이 200이나 높아요. 금속 광석은 보이는 대로 전부 캐주기로 합니다. 고양이 도움을 받아보려 했는데 구경만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금속 광석은 채굴 2레벨부터 캘 수 있다고 하네요. 그때까진 직접 다 캐야겠네요. 이날 밤 결국 양뱃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2마리나요. 이 친구 채굴과 채집이 2레벨입니다. 효자 맞네요. 그동안 열심히 함께해준 고양이는 쉬게 해주고 2마리 전부 배치해줬습니다. 데미지 확인을 위해서 베비뇽 잡아주러 왔습니다. 장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데미지는 만족스럽네요. 최초 토벌 보상으로 고대 기술 포인트랑 토벌 증표를 획득했습니다. 처음 얻은 고대 기술 포인트로는 알 부화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밤 파밍하다가 알을 주었거든요. 평범하고 거대한 알, 거대한데 평범하더라. 뭐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리지만 뭔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두근두근한 거 아시죠? 펠 원정소도 만들어줬는데요. 탑을 토벌하면 해금되는 장소에 원정을 보내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장은 보낼 수 있는 곳이 없네요. 6일차는 동굴에서 맞이했습니다. 펠지움 광석은 곡괭이가 바스라질 때까지 캐줬습니다. 작은 돌들 캐는 건 너무 답답하거든요. 몇몇 펠들은 타고 다닐 수 있는데요. 제일 날렵해 보이는 친구로 골랐습니다. 펠 장비 제작대에서 장비를 제작해주면 파트너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바로 속도 확인. 돌진도 할 수 있네요. 그런데 쿨타임이랑 후딜레이가 꽤 깁니다. 저는 자주 사용은 안 할 것 같아요. 레벨도 좀 올랐겠다. 다시 팽킹에 도전해봤습니다. 아까 벽을 시게 느꼈던 조물애기들부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바꾼 전략은 효과적이었어요. 너 우리 집으로 가자. 적성 수치 좀 보세요. 효자가 따로 없어요. 저희 집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더 강한 패를 잡기 위해서 메가 스피어를 제작했습니다. 금속은 보이는 대로 다 캐서 그런지 꽤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재료는 많이 들지만 하급 스피어 여러 개 쓰는 것보단 상급 스피어 하나 쓰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 친구들 일하는 거 구경하다 보니 금방 완성됐네요. 남는 시간에는 계속 레벨링을 해줬습니다. 낮밤 가리지 않고요. 한 대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열매만 계속 구워 먹었더니 좀 질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음식을 만들기 위해 밀 녹원과 조리 냄비를 만들어 줍니다. 이걸로 잼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열매보다 영양가도 높고 정신력 수치도 채워줍니다. 저도 좀 강해져야겠죠? 얘 공격력 좀 보세요. 무려 1000입니다. 제 체력이 570인데 말이죠. 방어구도 바꿔줬습니다. 가죽 갑옷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 상위 등급의 방어구를 만들 수 있어요. 초반이라 그런지 뚜렷한 성능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일반 등급을 만들어줬습니다. 첫 번째 탑에 왔습니다. 첫 번째 보스는 조이와 일렉판다.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 머스킷, 장전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한방 데미지가 엄청 강력하네요. 위협적인 패턴은 땅을 3번 연속으로 찍는 공격이었어요. 공격 모션이 보이면 패를 다시 소환해주는 식으로 패턴을 회피했습니다. 너무 쉽게 잡았네요. 좀 더 일찍 왔어도 됐을 것 같아요. 잘했어. 8일차입니다. 또 거대한 알을 발견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아래로 뛰어내렸는데요. 그곳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일단 무거운 알을 버려두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작은 구락, 현상금 토벌 증표를 다른 아이템으로 바꿔주는 NPC와 상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특별한 점은 거점을 방문하는 상인과 달리 발전 발화기관을 판매한다는 점이었어요. 집안일 중에 첫 습격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압도적인 비주얼 때문에 좀 겁먹었지만 스트릿 출신인 저희 집 펠들에게는 그저 장난감이었어요. 핑크뇽, 수작업이 2레벨입니다. 심지어 특성도 좋아요. 생긴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도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9일차입니다. 딱 봐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낮은 확률로 희귀 특성을 가진 펠이 나온다고 하네요. 높은 위력의 특별한 스킬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드랍 아이템은 필드보스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아이템을 하나 얻었습니다. 화염 저항 반지, 제 첫 장신구네요. 금속 광석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여기다 두 번째 거점을 지어주기로 합니다. 자주 들릴 필요 없도록 농장도 지어줬어요. 두 번째 집에 입주할 친구들입니다. 채굴 담당 2마리, 농사 담당 2마리예요. 너무 많이 배치하면 식량이 금방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 4마리만 배치했습니다. 11차입니다. 금속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습니다. 체력은 200, 방어력은 2배 이상 높아졌네요. 성능 확인해봐야겠죠? 마녀 고양이 잡아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양친구가 혼자 막 달려가더니 갑자기 터져버렸습니다. 데미지는 쥐꼬리만큼 들어가는데 빈세 상태가 되어버리네요. 우리 양친구는 일회용인 걸까요? 벌써부터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대책을 찾아봐야겠네요. 얘들끼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서로 싸우대는 걸까요? 심지어 둘이 행동도 똑같아요. 뭐 저로서는 개꿀이죠. 기다렸다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에는 간절한 보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스피어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느낌? 기분 탓이겠죠?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모은 영혼으로 파이오를 강화해줬어요. 미미하긴 하지만 천천히 강해지는 거죠 뭐. 밤에는 용암지대에서 도감작을 해줬습니다. 처음 보는 펠들을 계속해서 잡다 보니 하루가 금방 지나갔네요. 아침에는 심상치 않아 보이는 펠을 발견합니다. 광폭한 적토조, 레벨 32에 체력 5000.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고 있었는데 갸라도스를 발견했어요. 체력도 비슷하겠다. 또 물타입은 불타입에 강하잖아요.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제가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괜찮은 계획 아니었나요? 마오를 새로 영입했습니다. 수작업이 무려 3레벨이에요. 불도 잘 피우고요. 3마리 모두 배치해줬습니다. 나이트윙 안장을 만드는 중에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절벽 기어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편하게 날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뭐냐? 도로롱과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맵 곳곳에서 얻을 수 있는 기술 열매를 이용하여 스킬을 교체하는 것이었는데요. 자폭을 좋아 보이는 스킬로 바꿔줬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까요? 폐레오 단체의 탑에 도전하러 왔습니다. 이름은 릴리와 릴린, 둘이 좀 닮았네요. 그런데 이 덩굴 패턴 어떻게 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도 끝까지 따라오네요. 벽이라도 기어 올라가야 되나? 다음날 다시 탑에 도전했어요. 대안을 가지고 말이죠. 바로 질풍수리 파트너 스킬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얘를 필드에 꺼내놓지 않아도 보유 시에는 빠른 속도로 활강이 가능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최대한 거리를 벌리면서 싸워줬습니다. 하지만 체력 3분의 1 정도를 남기고 실패. 또 똑같은 패턴에 당해버렸네요. 이번엔 음식을 활용해 보기로 합니다. 도로롱 향초구이. 먹으면 방어력이 올라가네요. 적은 수치지만 믿어보기로 합니다. 중간에 회복약까지 써가면서 어떻게든 비볐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덩굴에 당해버리게 되면서 마음이 꺾일 뻔했습니다만 포기할 수는 없죠. 네 번째 도전입니다. 드디어 덩굴 패턴 파해법을 찾았습니다. 제 패에게 스킬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딱 타이밍 맞게 집어넣는 것이었죠. 성공이 아른거릴 때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연속된 도전으로 인해 만들어온 탄약과 화살을 전부 소모해버린 것이었죠. 그때 내정지가 와서 상성이 좋은 파이어도 빈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도전을 할까 생각해봤지만 오기가 생겨 끝까지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저한테는 아직 다른 패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이때 조마조마했습니다. 남은 시간 14초. 뿌듯하네요. 15일차입니다. 종결무기인 카타나를 만들었습니다. 발도를 하며 전진한 탓에 거리 재기가 힘들어 전투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게임 후반부에 가서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오면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턴 태클을 올리기 위해선 전기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지어줬어요. 발전 특성을 가지고 있는 펠이 2마리밖에 없네요. 일단은 배치해줬습니다. 두 번째 탑을 격파하면 해금되는 금속 채굴장도 금속 거점에 지어줬습니다. 자원 수급이 점점 궤도에 오르고 있네요. 아침부터 보급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가봐야겠죠? 보급품에는 설계도, 소지 중량을 올려주는 비약 2개, 원유, 스피어, 내한 1레벨인 방안 속옷이 들어있었습니다. 비약은 스탯 1개만큼의 수치를 올려줬어요. 2레벨 날먹했네요. 오늘은 필드보스를 토벌하는 날이에요. 아주리비를 잡고 불무사도 잡아줍니다. 다음으로 윈드디어를 잡으러 왔는데요. 이 친구 갱도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입구도 절벽 아래에 있어서 찾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엄청 사뿐사뿐 뛰어오네요. 바로 잡아줍니다. 심지어 특성도 달리기 왕입니다. 오랫동안 잘 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17일차입니다. 윈드디어의 안장을 만들려 했는데 천이 부족하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복슬복슬한 친구 2마리를 목장에 배치해뒀거든요. 양털 107개 개꿀, 바로 시승해봅니다. 이 사슴의 특별한 점은 2단 점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달리기 속도도 엄청 빠르네요. 심지어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낙하하네요. 만족! 원정은 꾸준히 보내주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두 번째 탑 원정부터는 석편을 얻을 수 있어요. 모아서 조합하면 석판이 완성되어 18일차에는 사막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드릴북이 뾰족뾰족하게 생긴 게 찔리면 아플 것 같아요. 이름부터 돌 잘 캘 것 같은 녀석이라 전부 잡아가기로 합니다. 사막에는 석탄이 많아요. 보이는 대로 전부 전부 잡아줬습니다. 처음으로 광폭 카페에도 잡았어요. 25레벨 광폭화한 다크울프.
극한 펠 영웅과 특정 아이템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프레데터 코어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재정비를 해줬습니다. 이 친구 물건이에요. 채굴밖에 할 줄 모르지만 채굴 하나는 정말 잘합니다. 보이는 대로 잡아오길 잘했네요. 그동안 고생해준 양배들과 교체해줬어요. 열기나는 대형 알에서는 적토조가 나왔습니다. 불피우기와 운반이 3레벨. 점점 집안일이 구색을 갖춰 나가고 있네요. 19일 차입니다. 온천이 너무 좁아 보이네요. 가족 같은 회사를 꿈꿔왔지만 그러지 못해왔던 것 같아 미안해졌습니다. 힘만 먹고 더 큰 고급 온천으로 증축해줬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플로리나와 초판다를 잡아줬습니다. 갑자기 왜 잡으러 왔냐고요? 이 둘을 교배시키면 식량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 화원의 아가씨 아니었나요? 왜 수컷이지?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하려던 건 해야죠. 대한 목장을 건설해줬습니다. 함수 한 쌍을 배치하고 케이크를 넣어두면 알을 얻을 수 있어요. 벌써 기대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실록의 거대한 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알이 부화될 때까지 밀린 집안일 좀 해주겠습니다. 개선된 화로에서는 재련주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석탄이 드디어 사용되네요. 스나이퍼 모듈도 만들어줬습니다. 스피어의 비거리와 포획력을 강화해주는 아이템인데요. 뭔가 좀 빨리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포획력은 잘 모르겠네요. 21일차에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기계식 활. 새로운 화살을 사용하는데 이거 3발 만드는데 금속 주개에 1개 필요합니다. 금속은 충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활이 낭만 넘치잖아요. 펠 농축 포드도 건축해줬는데요. 여기서 펠을 농축시켜 스탯을 올릴 수 있습니다. 4성까지 농축이 가능한데요. 풀 농축하려면 116마리를 재료로 녹여야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탑도 힘들겠으니 다음 탑을 도전하려면 농축 작업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기 성능 테스트 해봐야죠. 대상은 필드보스 그린모스입니다. 활답게 장전 딜레이가 매우 짧은 게 마음에 쏙 드네요. 데미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힘 조절의 반지를 제작해줬습니다. 이 반지를 장착한 채로 직접 공격하면 죽기 직전까지 체력을 깎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이 있는데요. 패를 타고 있는 채로 스킬을 쓰거나 교통사고를 내도 체력이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잡아야 하는 친구들은 다 극초반 지역에 있는 절의 펠들이기 때문에 이 반지가 필수적이죠. 드디어 알이 부화했는데요. 두 번째 탑 보스였던 릴린이네요. 파종이 4레벨입니다. 집에 처음으로 4레벨 친구가 생겼어요. 낮에는 스타팅 지역을 돌아다니며 농축 재료 모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특성을 가진 펠들도 꽤 잡을 수 있었어요. 밤에는 야행성 펠들만 나오기 때문에 맵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걸 3일 동안 반복했어요. 광폭화된 헤로롱도 만났습니다. 팔 파닥파닥 거리는 거 너무 귀여워요.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어찌어찌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끔가다 만나는 그린모스들은 꼭 잡아줬습니다. 이 친구들이 있었기에 지루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전투용 특성을 가진 펠끼리 교배를 시켰습니다. 특성은 유전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좋은 특성이 전해질 때까지 교배를 반복하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패럴드에는 특정한 교배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파이오와 마스크로우를 합쳐서 초롱이를, 초롱이와 도로롱을 합쳐서 펜키를, 펜키와 미호를 합쳐서 파이오를, 파이오와 꼬꼬닥을 합쳐서 미호를, 마지막으로 미호와 차코리를 합쳐서 종결 도로롱을 만들 거예요. 25일차입니다. 미믹을 모티브로 한 이 펠 이름은 따라하기입니다.
장명 센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때리면 매우 빠른 속도로 도망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체력을 깎아줬습니다. 특이하게 대량의 경험치를 주는 종이 골드 그리고 도구 코인을 드랍하는데요. 도구 코인을 모으면 다양한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38레벨에는 생산량이 개선된 금속 채굴장을 건설할 수 있어서 기존의 채굴장을 철거했습니다. 이럴 때 카타나가 필요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이 가능합니다. 꼭 하나씩 들고 다녀야 해요. 케이크 재료 중에서 유일하게 상인에게서 구매가 불가능한 품목이 벌꿀입니다. 패를 계속 잡을 게 아니라면 니나이트를 방목하는 게 유일한 획득 수단이죠. 이제부터라도 배치해 두기로 합니다. 감시대에서 고정 배치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해줍니다. 가진 적성이 너무 다양해 틈만 나면 다른 일 하러 가버리더라고요. 교배 작업을 위해서 부화기도 더 많이 건축해줬습니다. 26일차에는 미뤄뒀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존 상자를 부수고 금속 상자를 건축해줬어요. 수납 공간이 2배로 늘어났네요. 운반 담당 펠들은 가장 가까운 상자에 물건을 넣기 때문에 상자 설정도 해줬어요. 상자 종류를 확인할 수 있게 이름도 붙여줍니다. 근데 방향이 왜 이러지? 상자 방향이 잘못됐었네요. 다시 건축해줍니다. 부끄럽지만 저 이 사실을 알아내기까지 꽤 오래 걸렸답니다. 헤럴드에는 무적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자식 자꾸 벽을 뚫고 들어가네요. 점점 벽 안으로 사라져가요. 하다하다 벽을 뚫고 때려요. 전 건드릴 수도 없는데 말이죠. 다음에 다시 오기로 합니다. 사막에서 석탄 광석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금속 광석은 채굴장으로 충분히 캘 수 있기 때문에 거점을 그대로 옮겨줬습니다. 방랑 상인도 잡아봤어요. 한 대 때리니 애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더라고요. 죽여버릴까봐 걱정했지만 주머니에 꽁꽁 숨겨뒀던 테라스피어로 잡는데 성공합니다. 거점에 배치하면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대 때렸다고 자꾸 도망을 쳐요. 어디가? 겨우 불러 세웠는데도 쳐다보지를 않네요. 살짝 미안해졌지만 어쩔 수 없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도록 하겠습니다. 28일차입니다. 이제 잼빵도 질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봐야겠죠? 토마토와 양상추 농원을 건축했습니다. 이 두 채소로 만들 수 있는 건 샐러드. 영양가도 높고 정신력 수치도 꽤 올려줍니다. 특히 먹고 나면 작업 속도가 오르는 게 킥이에요. 다 같이 비건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원정을 통해 꾸준히 모아온 석편으로 벨라누아르의 석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소환의 재단에 넣으면 벨라누아르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거점의 모든 시설이 파괴되며 거점에 배치한 펠이 빈사 상태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살벌한 경고 문구에 겁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그럴 리가요. 바로 소환해줍니다. 갑자기 가을이 됐나? 주변이 빨갛게 물들었네요. 벨라누아르 레벨이 30인데 체력은 30만이에요. 대낮인데도 주변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혼자 잡기는 불가능할 거라 판단하여 거점에 펠들을 소환해줍니다. 확실히 레이드 보스라 그런지 스킬 한방 한방이 강력했어요. 빨간 회오리 한 번에 펠들이 빈사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는 마음이 꺾일 뻔했습니다. 심지어 레이드 중에 습격도 당했어요. 혹시나 싶어 스피어를 던져봤는데 0.00터네요. 있는 펠 없는 펠 쥐어 짜내서 8분 7초 만에 레이드를 성공합니다. 보상을 꽤 많이 주네요. 집으로 돌아와 보상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쓸만한 건 내열 방한 속옷이었어요. 내열, 내한 전부 2레벨이네요. 바로 착용해줍니다. 보이시나요? 온도 게이지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젠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겠네요. 새로운 상자도 만들었습니다. 길드 상자 간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내용물을 공유합니다. 다른 거점에도 바로 만들어줘야죠. 공간도 상당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줄겠네요. 이젠 제 펠들이 여기에 알아서 넣어줄 겁니다.
30일차입니다. 도감작을 하러 돌아다니던 중 저 멀리 수상한 지형을 발견합니다. 제2 사냥 금지구역. 들어가자마자 범죄자가 됐어요. 금지구역에는 처음 보는 펠들이 많았습니다. 레벨도 다들 높고요. 이 친구 잡는데 기가 스피어가 23개나 필요했습니다. 더 좋은 스피어를 만들 때가 온 것 같아요. 1층에서는 이로치 갸라도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설의 포켓몬인가봐요. 멋있어 보이니까 잡아줬습니다. 레벨이 더 높은 펠들에게는 아무리 체력을 많이 깎아도 기가스피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할 겸 가까운 포탈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아그니드라. 불피우기 레벨이 4였습니다. 2마리 모두 배치해줬습니다. 갈고리 총이라는 것도 제작해봤어요. 경치 좋다. 31일차입니다. 새로운 방어구를 제작했습니다. 착용 전 후를 비교해보니 방어력이 3배가 됐습니다. 적성 4레벨은 뭐가 다르긴 하네요. 샐러드를 무슨 열매 굽듯이 만들어요. 케이크는 재료 모이는 대로 전부 만들어줬습니다. 테라스피어도 처음으로 제작해봤습니다. 아껴뒀다가 중요할 때 꺼내 써야겠어요. 본격적으로 레벨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태클을 빠르게 올려서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펠부터 12마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잡아줬습니다. 새로운 광폭화 펠도 만났어요. 광폭화 보스 종류가 꽤 많네요. 레벨이 거의 비슷해서 도전하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파이오가 쓰러지긴 했는데 어찌저찌 잡긴 했네요. 그런데 이놈의 인벤토리가 항상 말썽입니다. 출발 전에 정리해도 금방 가득 차버려요. 뭘 버려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설원 지역에서는 새로운 광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캐줘야겠죠? 얘가 석영이에요. 한 덩어리에 40개씩 4덩이 160개를 얻었습니다. 자주 와서 캐줘야겠어요. 34일차입니다. 이제부터는 상위 태클을 올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자기판이죠. 얘 재료로 석영이 들더라고요. 전부 캐오길 잘했네요. 이 친구가 절 갖고 놀길래 강제로 돕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든 전자기판으로 냉장고와 전기 부엌을 만들었습니다. 요리의 폭이 더 넓어졌네요. 그중 눈에 들어오는 요리는 밀카오 햄버거와 미네스트로네. 밀카오 햄버거가 상이어한 느낌이네요. 하지만 밀카오 살코기는 수급이 어려우니 미네스트로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근, 감자, 양파 농원을 추가로 지어줬어요. 씨앗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풀속성 펠들한테서 얻은 거겠죠? 드디어 제가 원하는 특성을 가진 초롱이가 태어났습니다. 방어력을 올려주는 다이아몬드 보디, 공격력을 올려주는 운동바보, 사나움, 귀신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농축해줘야죠. 그런데 조금 모자라네요. 엄청 많이 잡은 것 같았는데 말이죠. 나중에 더 잡아오죠 뭐. 35일차에는 필드보스를 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안 잡은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스프라돈과 실피아, 그리고 람각 쓰는 원숭이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나리스도 잡아줬어요. 호버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빨리 달리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제 주변에서 자경단이 계속 스폰되길래 다 잡으면 없어지나 싶어서 한 대 때려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됐네요. 죗값을 겸허한 마음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종결 팬키를 2마리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특성을 발견했는데요. 초절기교, 작업 속도를 75%나 올려준다고 합니다. 교배 작업이 끝나면
저희 집 일꾼들에게 이 특성을 달아줘야겠네요. 밤에는 팬키 농축을 위해 노가다를 했습니다. 팬킹은 잡지 않고 팬키들만 잡고 퇴장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입장하면 팬키들이 새로 젠되어 있죠. 재료를 다 모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줬습니다. 드디어 팬키와 초롱이를 4성까지 농축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4성이 될 때 적성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확인해봐야죠. 세 번째 탑에 왔습니다. 보스 이름은 엑셀과 전룡맨. 패턴들 시전 시간이 커서 피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기 모았다가 폭발시키는 패턴은 맞아본 적은 없지만 뭔가 맞으면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시게 들었습니다. 펠 컨트롤만 해줬는데도 두 번째 탑보다 훨씬 쉽게 깼습니다. 농축한 보람이 있네요. 새로운 원정지에 파견을 해봤습니다. 파견을 위해서는 화염 속성 펠이 최소 20마리가 필요한데요. 이게 안되면 시작 자체가 안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딱 20마리였습니다. 아직은 보상이 70% 밖에 안되네요. 강한 펠들을 더 잡아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누비스를 잡으러 왔습니다. 전투는 정말 쉬웠습니다. 심지어 한 개만에 잡는 줄 알았어요. 테라스피어 42개를 쓰기 전까지는 말이죠. 너무 많이 던져서 스피어 실금이 생겼어요. 벌써 더 좋은 스피어를 만들 때가 온 것 같네요. 수작업이 4레벨이네요. 3레벨과 4레벨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느낌이던데 얼마나 빠를까요?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고생한 아오랑 교체해줬습니다. 39일 차입니다. 새로 제작한 전기화로에서는 펠 금속 주개를 구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속이랑 펠지움 파편 둘 다 구하기 쉬우니까 일단 최대한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펠지움 파편은 어디서 구하냐고요? 파쇄기에서 돌을 펠지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게 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은 펠 금속 주개로 가장 먼저 새로운 곡괭이를 만들었습니다. 얘가 마지막 곡괭이더라고요. 적금부터 들어야죠. 남은 주개로는 스피어를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지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새로 만든 주개에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설 스피어를 만들기로 선택했습니다. 40일차에는 브라운 박사를 만났습니다. 제 펠에게 수술을 해주겠다네요. 믿져야 본전이기도 하고 종결 파이오가 나온다면 교체해줄 예정이기에 한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아, 눈이 좀 수상한데? 다행히 결과는 성공이었네요. 근데 사디스트 이거 진짜예요? 받아놓고 수술만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포획 확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이거 너네가 죽인 거다. 범죄자 신분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사막맵 밝히는 중에 특이한 장소를 발견했어요. 토기장. 멀티플레이 전용 콘텐츠라네요. 친구 없으면 서러워서 살겠나. 41일차에는 네 번째 탑에 도전해보기 위해 새로운 방어구를 만들었습니다. 수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알 부화시키고 출발하려 했는데 종결 파이오를 얻었습니다. 4성 만들어줘야겠죠? 그런데 파이오도 숫자가 조금 모자라네요. 나중에 더 잡아오겠습니다. 이제 도전해보죠. 자경단의 탑에 왔습니다. 이번 보스는 마커스와 호루스네요. 세 번째 탑을 쉽게 깨서 그런가 금방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중간중간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펠 컨트롤 하면서 딜을 넣으니 크게 위협적인 패턴은 없었어요. 그런데 초반부터 딜이 좀 아슬아슬해 보였어요. 심지어 탄약을 200발 챙겨왔는데 6분 만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충분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가능성이 보여 끝까지 도전해봤습니다. 결과는 타임아웃. 너무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총알만 잘 챙겨가면 깰 수 있지만 더 쉽게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팬키의 스킬을 물 속성 기술로 바꿔주는 것이었어요. 호루스가 불타입이니까 스킬 위력이 낮더라도 상성이 좋은 스킬을 여러 번 굴리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추가로 2단계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쌍발 산탄총을 제작해서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단순히 위력이 높은 스킬보다는 속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전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3분 46초 남기고 클리어했네요. 장족의 발전이죠. 거점으로 돌아와 탑 격파 보상으로 해금된 석탄 채굴장을 건설해줬습니다. 유황은 화산지대를 조금만 돌아다녀도 쉽게 수급할 수 있어 채굴장을 짓지 않고 다른 광물에 일꾼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43일차엔 화산지대 도감작을 해줬습니다. 아직까지는 테라스피어를 사용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이제는 확실히 레벨이 좀 천천히 오르는 기분이네요. 더 열심히 잡으러 다녀야겠어요. 필드보스도 잡아봐야겠죠? 49레벨 마그마 카이저입니다. 이름만 봐서는 불피우기 적성이 4레벨일 것 같아 보였어요. 테라스피어 1개 컷. 평균획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잡아온 펠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채굴이 4레벨이더라고요. 불카노는 마그마 카이저의 하이오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채굴 거점에 배치해줬습니다. 44일차에는 모래 언덕에서 레벨링을 해줬습니다.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무기가 산탄총이잖아요. 그래서 딱 붙어서 딜을 넣어야 큰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붙어서 싸우면 저도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윈드디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스킬 모션 보이자마자 지금처럼 살짝 옆으로 움직여줘도 피할 수가 있었어요. 또 걸어다니면 답답하잖아요. 날아다니는 친구들은 한 번만 건드려줘도 친절하게 내려오더라고요. 점프샷으로 한 대 때리는 걸로 땅으로 불러주는 식으로 전투를 했습니다. 위에 경험치 차는 거 보이시나요?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레벨링이 할만해요. 필요 경험치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레벨에 비례해서 포획 경험치 보너스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펠들은 전부 잡아줬습니다. 일반 펠들 잡을 때는 아직까지 테라스피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졌어요. 이곳에서는 금지구역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사냥 금지구역, 저번에는 2였죠. 여기서도 성능 좋은 펠들을 많이 잡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두 마리를 한 번에 잡고 있을 때가 가장 조마조마한데요. 서로의 스킬이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스피어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던지는 걸 반복해줬습니다. 이 금지구역과 비교했을 때 펠들 레벨이 많이 높아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냥 비슷한 레벨의 종류만 달라졌어요. 엄청 단단해 보이는 용도 만났는데요. 얘가 자꾸 돌아다녀서 따라다니느라 힘들었습니다. 위로 못 올라와서 그런가봐요. 그래서 그런가 공격은 안 해서 좋더라고요. 이제 일꾼들에게 작업 관련 특성을 달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일은 작업 속도를 올려주는 특성들을 교배를 통해 한 곳으로 모아주는 것이었는데요. 작업 속도를 75% 올려주는 초절기교, 50% 올려주는 장인 기실, 30% 올려주는 일노예, 그리고 야행성 특성을 달아줄 생각입니다. 야행성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밤에도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거든요. 농축한다고 도로롱을 하도 많이 잡아서 필요한 특성들은 바로바로 구할 수 있었어요. 라바 드래곤, 직역하면 용암 플러스 용인데 왜 불피우기 적성이 없을까요? 그래도 채굴은 잘하는 친구니까 채광 거점에 배치해줬습니다. 이젠 4레벨 일꾼들이 더 많아진 느낌이에요. 맵을 밝히면서 만나는 그린모스들은 꾸준히 잡아줬습니다. 전자기판을 만들려면 이 친구들이 드랍하는 고급 펠기름을 정말 많이 모아줘야 하거든요. 스펀지의 교회 유적지에서는
매달 상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아이템은 몇 개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 쓸만한 건 신기한 장신구의 상자였습니다. 구매하면 장신구 장착 슬롯이 하나 증가한다고 하네요. 마지막 슬롯을 하나 더 늘리려면 도구 코인이 1000개나 필요하네요. 일단 하나만 늘려보겠습니다. 슬롯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뭘 끼워줘야 될지 고민이네요. 새로운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벚꽃섬, 그 중에서도 버섯 스번인데요. 귀여웠던 칼구리들이 더 이상 귀엽지 않게 돼버렸네요. 입구에서는 광폭화한 실피아가 저를 반겨줬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시비 좀 걸어봤는데요. 레벨 차이도 별로 안 나니까 잘 피하면서 꾸준히 때려준다면 어떻게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스킬 한 번에 골로 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기 친구들은 기본 스킬부터 남달라요. 모두가 살벌한 광역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간 느낌이 들었지만 레벨링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을 돌아다녀야만 했어요. 그리고 더 높은 테크에 사용되는 자원 수급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 거점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장소 물색을 해줬습니다. 제가 정한 장소는 여기 해안가에 가까운 평지 지형인데요. 거점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유전이 2개가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유전에서만 원유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후반 거점은 유전이 있는 곳으로 설치해주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번 거점은 식량 수급에 특화된 곳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씨앗들로 농원을 최대한 많이 건설했어요. 앞으로는 여기서 생산한 음식으로 나머지 거점도 먹여 살리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벚꽃섬 지역에는 독특한 파트너 스킬을 가진 펠들이 많았습니다. 등실의치, 함께 싸우는 동안 이 펠과 같은 패시브 스킬을 가진 펠을 조우할 확률이 증가한다. 이 동실의치가 필드에 나와 있을 때 포획된 펠은 얘가 가지고 있는 패시브인 성급함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좋은 특성을 가진 둥실의치를 만들면 교배 작업 없이도 좋은 펠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정신력을 관리해주는 펠과 농작물 성장 속도를 올려주는 펠도 있었어요. 마침 저한테 딱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도 2조각이나요. 꼭 하나 사면 실패하고 2개 사면 한 번만에 성공하는 그런 느낌. 게임 좀 해본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죠?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로 골랐어요. 도로롱은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였어요. 다른 펠들은 다 부족했는데 말이죠. 귀여워서 봐준다. 그동안 레벨링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 다방면으로 발전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거점도 그리고 제 자신도요. 무기라인 공장 2를 건설했는데 가장 먼저 만들어 볼 건 이겁니다. 로켓 발사기와 로켓탄, 데미지 살벌합니다. 그동안 많아봐야 1000 초반대였는데 갑자기 공격력이 많이 됐어요. 파워 인플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로켓 한번 쏴봐야죠. 일단 보상은 챙겨주고 범위도 좋고 데미지도 엄청나네요. 장전 속도가 느려 1대1 상황보다는 1대4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시원시원하죠잉? 이젠 습격 막는 건 일도 아니네요. 이제 딱 절반 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 생활이 초반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필요한 광물 몇 개는 직접 캐러 다니고 귀여운 친구들 있으면 멀리서 구경해주고요. 덜 귀여운 친구들은 가차없이 잡아줬습니다. 레벨링은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좀 멋있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저 멀리 바다 건너에는 새로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가까워 보여서 그냥 바로 건너봤는데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윈드디어 기력 다 떨어져서 체력 조금씩 깎이는 거 보면서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저보다 빠르니까 울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은 직접 수영했습니다. 새로운 지역 펠들이 얼마나 강할지 모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오기 편하도록 빠른 이동부터 활성화해줬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알 2개를 챙겨줬더니 가방이 가득 차버려 정리하고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지역 펠들은 전부 저보다 레벨이 높았습니다. 전 오물한 개구리였어요. 이젠 산탄총도 간지러워 보이네요. 울트라 스피어도 포획 확률이 14%밖에 안 됐습니다. 한 10개 던지고 답이 없어 보여 보상 상자에서 얻은 신규 스피어를 던져봤습니다. 2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이상한 데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도 다행히 한 번만에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거 실패했으면 잠 못 잘 뻔했네요. 이 지역의 특별한 점은 맵 곳곳에 살벌하게 생긴 대공포가 있다는 거였어요. 알아보니까 틱당 데미지가 5000으로 플레이어가 비행패를 탑승하면 위치를 인식해서 응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킹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한번 대공포를 해킹하면 영구적으로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 지역 주민들 데미지가 살벌하네요. 윈드디어 한 대만에 사라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굴러서 도망쳤어요. 새로 잡아온 펠들 구경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파랑새가 일을 잘하더라고요. 마음을 좀 정화하고 오라는 의미에서 귀농시켜줬습니다. 근데 얘 물 주라고 넣었는데 운반부터 해버리더라고요. 바로 감시대행 불뿌리개로 전직시켜줬습니다. 철락의 땅에서 가져온 실록의 대형 알에서는 플럼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적성은 고만고만한데 파트너 스킬이 정말 좋습니다. 풀농축하면 농작물 수확량이 35%까지 증가한다고 하네요. 35%면 사실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첩도 되고 심지어 얘는 기본적으로 야행성이에요. 패시브작 하기도 쉽다는 의미죠. 이건 대형 부엌인데요. 4마리까지 함께 조리에 참여할 수 있어 음식 제작 속도가 매우 빠르기도 하고 전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젠 식량 수급도 궤도에 오른 것 같네요. 다음 날에는 설산 지역에 왔습니다. 뭔가 탐험 순서가 뒤바뀐 것 같지만 아무렴 어때요? 눈이 소복하게 덮여있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나중에 여기다 건축물 하나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상범도 한 마리 잡아주고 희귀한 얼음 고양이도 한 마리 잡아줍니다. 브라운 박사도 다시 만났습니다. 괘씸한 놈. 중반부 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점에 부족한 게 뭔지 생각해보고 필요한 걸 추가로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죽의 종류가 많아져서 화로를 추가로 제작해줬어요. 알도 틈틈이 확인해줬습니다. 지금은 둥실의치를 교배 중이에요. 그리고 스피어를 잔뜩 가져와서 레벨링을 해줍니다. 이 과정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밤낮 구분 없이 계속 잡아줍니다. 밤에는 야생펠들이 잠을 자고 있어서 더 잡기가 편해요. 자고 있을 때는 데미지를 더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얼른 말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도로롱의 스탯도 강화해줬습니다. 그리고 벚꽃섬과 철락의 땅에서는 등급이 높은 기술 열매를 꽤 많이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번개 폭풍을 도로롱에게 써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좋아 보이는 기술은 많았지만 컨셉이란 게 또 중요하잖아요. 각자 속성을 하나씩 맡고 있으니 서로의 영역은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원유 추출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선 대형 발전기를 만들어줘야 했어요. 발전 효율도 상승했고 최대 2마리까지 한 번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다네요. 발전기를 지으면서 느낀 건 그동안 지나쳤던 고대 기술들을 다시 한번 둘러봐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인벤토리 칸이 가득 차서 버린 한 트럭의 아이템들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어요. 프레데토 코어는 여기다 사용하는 거였네요. 파우치 한 종류별로 3칸씩 늘어나더라고요. 광고 카페 박멸 프로젝트 진행하겠습니다. 귀환의 내용도 만들어줬습니다. 사용하면 가장 가까운 거점으로 이동해주는 소모성 아이템인데요. 특이하게 재료로 썬더키드의 구름을 사용합니다. 모래 언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라 창고에 꽤 있더라고요. 몇 개 먼저 만들어보고 쓸만하면 추가로 더 제작해주기로 합니다. 원유 추출기를 여러 개 돌리기 위해선 발전을 잘하는 펠도 잡아올 필요가 있었는데요. 제3사냥 금지 구역에서 낮은 확률로 만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스폰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온 김에 아침까지 레벨링 해줬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룡맨, 3번째 탑보스의 펠이었죠. 전기 생산을 못하면 범죄일 것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발전기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2마리를 잡을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왔네요. 집에는 돌아갈 수 있겠네요. 발전 4레벨은 처음 보네요. 잡아온 3마리 모두 수컷이라 교배로 늘릴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처음 얻은 플라스틸로 뭘 만들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리는 보냉먹이 상자를 만들라고 시키지만 가슴이 레이저 소총을 만들라고 시키네요. 레이저 소총부터 만들어주겠습니다. 가까운 지역부터 맵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처음은 설산지대였어요. 동굴도 방문해줬습니다. 이번 보스는 실피아. 팬키 데미지 살벌하죠. 다음은 화산지대를 방문했습니다. 용암에 빠지면 단단히 잘못될 것 같아 보였어요. 특별한 상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펠이 물을 뿌려줘야 꽃이 피면서 상자가 열리더라고요. 보상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화산지대 구석에는 60레벨 제트레곤이 있더라고요. 현재 패럴드에 존재하는 5마리 전설 벨 중 하나입니다. 제 컬렉션에 바로 추가하지는 못했고 다음에 오기로 했습니다. 전설 벨답게 많이 강하더라고요. 유전 하나에 원유 추출기를 2개까지 건설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진짜 계속 시도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설치했다가 다시 해체했다가 무한 반복했습니다. 와, 드디어 됐다. 전날 밤부터 계속 시도했는데 겨우 성공했어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미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탄약에 사용되는 발전 기관은 작은 불악에 있는 상인에게서 구해올 예정이에요. 드디어 원유 추출기를 전부 건설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마오 군단을 긴급 투입해줬어요. 합이 하나도 안 맞는 게 뭔가 웃기네요. 중독성이 있길래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얼어붙은 알에서는 처음 보는 특성을 가진 얼음 사슴을 획득했습니다. 흡혈귀, 전투용으로도 작업용으로도 뛰어난 패시브네요. 야행성 대신
일꾼들에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5번째 탑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준비물 챙겨가야죠. 공격력 25%로 올려주는 그리모스 카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사용하는 식물들이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만드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모스 카레 먹여주고 바로 도전했습니다. 주술사 비주얼이네요. 딜 여중간에서 펠들을 수합해가면서 스킬 쿨타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투를 진행했습니다. 고위력 스킬들은 쿨타임이 긴 경우가 많은데요. 소환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쿨타임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펠들을 계속 돌려가며 전투를 해야 DPS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아쉽게 못 잡았어요. 몇 번의 실수가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잡은 걸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실수만 안 한다면 충분히 격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바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전투 방식은 아까와 똑같아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전투가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지역에 원정을 보내줬습니다. 이번 원정지는 설산의 얼음 동굴. 얼음 속성 벨이 20마리가 필요하네요. 바로 출발! 61일차에는 동결 분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파쇄기와 비교했을 때 스피어를 펠지움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됐네요. 그리고 건축 가능한 거점수를 드디어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거점은 천락의 땅에 지어주기로 했는데요. 바로 이 무지개 빛으로 반짝거리는 광물 때문입니다. 헥소석영, 이 덩어리 한 개에 40개를 얻을 수 있어요. 헤럴드에서 가장 귀한 자원 중 하나인 헥소라이트의 재료로 헥소석영이 소모되기 때문에 얘를 많이 수급할 수 있는 곳에 거점을 지어줄 계획입니다. 밤에는 새로운 자원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해안가의 반짝거리는 곳에서는 밤별 모래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어디 쓰이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열심히 주어졌습니다. 천락의 땅 탐방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대공포는 보이는 대로 전부 해킹해줬어요. 한 대는 맞아도 방패가 버텨주기 때문에 뻔뻔하게 해킹했습니다. 텔 해방도 해줬어요. 사실 무섭긴 했는데 일단 누르고 봤습니다. 마지막 탑도 발견했네요. 다음에 오기 편하게 석상을 활성화해줬어요. 섬 중앙에는 거대한 원형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올라가 보고 싶잖아요. 위에 뭐가 숨겨져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분 아시죠? 열심히 기어 올라가줬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절 때리더라고요. 어떻게든 안 떨어지려고 발악했습니다. 말 그대로 발악이에요. 뒤쪽에 스티툴라 2마리가 절 괴롭힌 거였어요. 다행히 더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점점 손에서 힘이 빠지네요. 제발. 다급한 클릭 보이시나요? 이렇게 쓰라고 있는 아이템은 아닌 것 같지만 뭐 살았으면 된 거죠. 밤이 되어서야 거점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많은 분들이 거점을 만드는 곳인데요. 천락의 땅에서 유일하게 헥소석영 3덩이가 한 곳에 모여있는 장소라고 하네요. 63일 차입니다. 거점을 새로 지은 김에 기존 채굴 거점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옮겨주기로 했어요. 이번에도 마오 군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펠 원정소도 하나 새 거점에 추가로 지어졌습니다. 거점마다 원정소를 하나씩 지을 수 있더라고요. 그동안 한 개만 돌렸던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투배력으로 돌려봐야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 아니겠어요? 그 외의 시간에는 전부 레벨링을 해줬습니다. 화산지역 해안가부터 돌아주기로 했어요. 윈드디어도 잡고 헬고트도 잡고 불무사도 잡고 도마맨도 잡았습니다. 저번에 사막에 있던 거점을 철거했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곳으로 거점을 옮겨줬습니다. 유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필라스틸 수급이 편해지기 때문에 유전 개수를 우선순위로 뒀어요. 이 지역이 유일하게 한 거점에 유전을 3개 포함시킬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 가지 흠이라면 절벽에 가까운 곳이라 건축물을 지을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앞쪽으로 공간을 늘려줬습니다. 위치가 위치인 만큼 일꾼들의 안전도 보장해줘야겠죠? 일하다가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벽을 전부 들러줬습니다. 지리적 단점을 이점으로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유리벽을 둘러서 오션뷰 거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디어 전투 특성을 가진 둥실의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2마리가 한 번에 나왔어요. 이 법칙은 언제쯤 깨질까요? 이제 농축시켜야죠. 파트너 스킬 레벨은 동축 레벨에 비례해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파괴주의자 패시브 스킬을 이용해 볼 겁니다. 이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 개체를 대한목장에 배치하면 알 생산 속도가 2배로 올라가요. 파괴주의자 2마리를 배치하면 4배 빨라진다는 거죠. 이제부터 바퀴벌레처럼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션뷰 거점에 금화 제조 공장을 새롭게 건설해줬습니다. 여기서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교환비도 금속 주개 1개에 금화 100개예요. 지금쯤 와서는 금속은 남아도는 자원이기 때문에 전부 돈으로 바꿔줬습니다. 금화를 제조하면 정신력 수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급 온천도 지어줬어요. 병 주고 약 주는 느낌 아시죠? 천락의 동굴도 방문해줬습니다. 방향 조절이 아직도 어렵네요. 핵소 석영은 전부 캐줬습니다. 이거 한 덩이 캐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느낌이에요. 동굴 보스도 잡았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광물 빼면 다른 지역 동굴들이랑 똑같은 느낌? 다음 날에는 천락의 땅을 탐험하다 깊은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어두운 동굴 끝에는 밝은 빛을 내는 구원의 짐승이 있었어요. 셀레스티얼, 사슴 중에서는 제일 좋아 보이는 친구네요. 꼭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어찌 딸피로 만드는 데까진 성공했는데 울트라 스피어가 던지는 족족 전부 튕겨나가더라고요. 크리티컬 히터도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아껴뒀던 좋은 스피어들은 위빙으로 다 피해버리더라고요. 제 손가락이 정말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겠죠?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잡으러 와야겠네요. 핵소 석영을 캐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펠 한 마리가 혼자 용암으로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반 펠인 줄 알았는데 위에 체력바가 나오는 걸 보고 한참 뒤에 필드보스인 걸 깨달았습니다. 다급하게 한 대 때리는 거 보셨나요? 이런 것도 토벌로 인정해주네요. 근데 이 친구 삶에 미련이 없었던 걸까요? 새로운 방어구도 제작해줬습니다. 소지 중량을 2레벨 올려주는 경량 플라스틸 갑옷과 플라스틸 투구입니다. 체력과 방어력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외형인데요. 뭔가 엄청 날렵해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색깔 때문인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네요. 69일차에는 펠 해체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제작해봤습니다. 여기에다 펠을 집어넣으면 해체를 해주는데요. 처치할 때랑 동일한 아이템이 나온다고 하네요. 누워있는 채로 기계에 들어가는 모습이 뭔가 기괴하네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씨앗을 드랍하는 펠들 한번 해체해봤습니다. 나중에 농장 늘리려면 씨앗이 필요하거든요.
어쩜 바깥에 떨어진 아이템들은 시간이 지나면 죽기 어렵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별로 알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축 목장을 조금 더 안쪽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아까 못 주었던 아이템들을 다시 주울 수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직접 눌러서 주어야 하긴 했지만 버리는 것보단 낫죠. 방패용의 갱도에는 철벽의 수호령이 살고 있었어요. 왜 방패용인가 했더니 이것 때문이었네요. 방패를 펼쳤을 때는 데미지가 전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제외하면 어려운 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기술 열매를 심어봤습니다. 기술 열매 농원에 열매를 심고 물을 주면 같은 열매를 2개에서 3개까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웅 등급 기술 열매는 얻기 어려우니 이런 방식으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72일차에는 새로운 광물을 캐러 철락의 동굴에 다시 왔습니다. 껌댕이 3마리가 중요한 대화 중인가봐요. 궁금하니까 저도 끼워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들고 동굴을 돌아다니다 보면 깃발 꽂힌 돌무더기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크로마이트예요. 한 덩어리에 텍소라이트 10개 제작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땅속에서 오래 있어야겠네요. 뭘 보냐? 하루 종일 동굴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발견한 동굴은 까먹지 않게 지도에 꼭 표시해줬어요. 크로마이트는 빼먹지 않고 캐줬습니다. 이게 동굴에 온 목적이니까요. 구석구석 잘 찾아다니면 동굴 하나에 7덩이 정도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남는 칸은 헥소 석영으로 전부 채워졌습니다. 이걸 거대한 화로에 넣고 구워주면 최종 광물인 헥소라이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미리미리 캐놓은 덕분에 꽤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에는 미뤄뒀던 원유 추출기 건설을 마무리해줬어요. 6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 하나씩만 설치해줬습니다. 밤에도 작업이 멈추지 않도록 흡혈귀 특성을 가진 일꾼들로 교체해줬습니다. 흡혈귀 하나가 2인분을 하는 것 같아요. 기본 작업 속도가 70이니까 140 미만인 일꾼보다는 흡혈귀가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75일차에는 달꽃단의 탑에 도전하러 왔습니다. 등장신이 역대급으로 화려하네요. 이번 보스는 사야와 셀레몬입니다. 이 친구들 손님 응대하는 법이 남다릅니다. 입장하자마자 레이저를 쏴요. 이 패턴에 프리트 당하면 조금 위협적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포자 같은 걸 뿌리는 패턴이 있었는데요. 얘들이 따라오거나 하지는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 방식이라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일반 펠들이 사용하던 바닥에서 빛기둥이 생성되는 광역기가 있었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빠르게 반응을 해야만 피할 수 있었어요. 레이저도 시전 모션 보자마자 움직이면 따라오는 속도가 느려서 충분히 피할 만했습니다. 공략의 핵심은 꾸준한 이동인 것 같아요. 이걸 반복했더니 쉽게 잡았습니다. 7분도 안 걸렸네요. 기쁨은 함께 나눠야죠. 너 어디 가니? 대공포는 꾸준히 없애줬습니다. 이젠 마음 놓고 돌아다녀도 될 정도예요. 바로 옆에 있는 필드보스도 잡아줬습니다. 그레토, 옆에 부하들이 교장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의리 없는 친구들이네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헥소라이트 툴을 만들었습니다. 2개 중에 어떤 걸 만들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재료가 3배 이상 들지만 성능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얘가 최종 방어구인 만큼 레시피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제가 잡으러 온 보스들은 다 너덜너덜해져 있는 걸까요? 오히려 좋아. 매우 편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설 등급 레시피를 얻었어요. 발전형 화할 설계도인데요. 얘 재료가 많아도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도 낭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부족한 재료는 열심히 구해오면 되죠. 전 동굴 지방령이에요. 계속 동굴만 돌았습니다. 이젠 깃발만 봐도 깃발릴 지경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일탈도 했습니다. 첫 마리를 잡으러 왔어요. 이름은 그레이 섀도우, 전설 펠 중 하나입니다. 전투하면서 제가 쓰는 무기가 정말 안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찌어찌 잡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또 전설 설계도를 얻었어요. 이번엔 레이저 소총입니다. 운이 정말 좋네요. 일탈하길 잘했다잉. 밤에는 해안가를 돌아다니면서 모래를 캐는데 집중했습니다. 섬 반바퀴를 돌면 모래 70개 정도를 모을 수 있더라고요. 드디어 발전형 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래 구하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어요. 근데 이거 제작 속도가 너무 느리네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 맞나? 화살이랑 활 챙기고 철락의 탑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시오? 토벌 증표를 가져오라네요. 다음날이 되어서야 증표를 전부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탑이네요. 이번 보스는 비에렌과 빙오우거. 마지막 탑인 만큼 난이도가 상당했습니다. 체력이 50만이 넘었어요. 바닥에서 얼음이 솟아오른 후 돌진하는 패턴. 하늘에서 수많은 얼음을 떨어뜨리는 패턴. 길을 모았다가 땅을 내려찍는 패턴 등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패턴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오자마자 피해도 무조건 맞아요. 심지어 한 대에 초롱이가 아웃됐습니다. 딜 견적도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준비를 조금 더 해서 도전해야겠네요. 일단 60레벨부터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을 했는데요. 체력을 분당 최소 5만은 깎아야 잡아볼 만한데 한참 모자라더라고요.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니까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무기를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플라즈마 대포인데요. 얘가 60레벨에 해금되는 마지막 무기더라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보겠습니다. 기억 삭제약도 만들었습니다. 이걸 복용하면 그동안 찍은 스테이터스를 초기화할 수 있는데요. 공격력에 올인해줬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잡으면 방법이 없죠. 세 번째 도전입니다. 여전히 데미지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두 번째보다는 데미지를 많이 넣긴 했어요. 장전 모션이 길어서 딜을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게 문제 같아 보였어요. 이 부분만 개선한다면 최소 컷으로 격파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마음이 좀 꺾여서 샤키드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얘들 잡다 보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도전입니다. 새로운 잡기술을 익혀서 도전해봤어요. 바로 장전 캔슬인데요. 지금처럼 총알 수가 올라가자마자 구르기를 해주면 장전 후 딜레이 없이 바로 발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봤습니다. DPS가 점점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딜이 부족하다는 압박 때문일까요? 패턴을 못 피했네요. 그래도 마냥 아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번 도전에서 가능성을 봤거든요. 다섯 번째 도전입니다. 이젠 장전 캔슬도 익숙해졌어요. 패턴 회피도 점점 쉽게 느껴졌습니다. 집중만 하면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이거 왜 두 번 터지냐? 여섯 번째 도전입니다. 이젠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딜은 최대한 헤드에 꽂아 넣으려고 했습니다. 최소 컷이 또 이런 맛에 하는 거잖아요. 방금 들으셨나요? 제 억장이 무너진 소리입니다. 연속된 도전으로 인해 무기 내구도가 다 달았더라고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서브 무기 끼워주고 최대한 딜을 해봤어요. 진짜 허망하고 아쉬웠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기분? 그래도 포기란 없죠. 패턴 하나라도 더 피하기 위해서 질풍술이 농축해줬습니다. 다시 도전해보죠. 여전히 딜은 간당간당합니다. 딜타임을 최대한 벌기 위해 줄 건 준다는 마인드로 임했어요. 질풍수리를 농축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삼성까지만 농축했는데도 활강 속도가 훨씬 빨라져 패턴 피하기도 수월하더라고요.
치명타로 들어가면 2000원짜리의 데미지가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1500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때 엄청 당황했어요. 갑자기 버그라도 걸린 건가 싶었죠. 뇌정지가 와가지고 패턴도 다 맞아버렸네요. 이번 도전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싶었어요. 드디어 클리어각이 보이는데 이렇게 아쉽게 끝낼 수는 없었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가져온 드림모스 카레를 안 먹었더라고요. 저번 도전 때 사용했던 버프가 꺼진 거였어요. 바로 먹어줬습니다. 이제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네요. 다시 봐도 아찔한 순간이네요. 10초 정도 남은 순간까지도 성공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딜이 약간 모자라 보였거든요. 이 순간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2초 남기고 성공했을 때는 혼자 환호했어요. 8일간의 노력을 전부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젠 레이드 준비를 해야겠죠? 레이드를 위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며 제일 성능이 좋다는 빙천마를 잡으러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교배해서 풀농축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어 죽는 건 또 뭐야? 이게 바로 둥실해치 농축의 결과물입니다. 교배 시간이 확 줄어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얻은 좋은 패시브를 가진 빙천마들끼리 교배해서 고성능 빙천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아이템부터 찾고 교배작 하면서 레이드 맛만 보겠습니다. 이번 보스는 50레벨 벨라루주. 어떻게 잡긴 했어요. 저 혼자서 말이죠. 빙천마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배 작업을 하는 동안 그동안 고생한 쪼꼬미들을 위해 설산에 온천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만드는 건 노천탕이에요. 바깥을 볼 수 있도록 유리벽을 둘러줬습니다. 온천 느낌 가득하게 입구에 물고기도 한 마리 뒀어요. 다락방으로 가는 복도의 난간은 목재 탁자로 대신해줬어요. 뭔가 울타리를 두르기엔 너무 높은 느낌? 적당히 높은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간격 맞추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입구 주변에는 정원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서 나무도 한 그루 심어줬답니다. 고인물 분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하면서 건축을 해봤습니다. 처음 해본 건축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완성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보겠습니다. 이건 대형 알부하기인데요. 동시에 10마리를 부화시킬 수 있는 이템입니다. 패시브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얘 덕분에 교배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엄격한 검열 과정을 거쳐 농축시킨 빙천마들은 전부 60레벨을 찍어줬는데요. 이때 철락의 땅 광폭화펠들을 잡아줬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리젠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벚꽃섬 광폭화펠도 전부 잡아줬어요. 빙천마 스펙입니다. 패시브 스킬은 전설, 다이아몬드 보디, 운동바보를 채용했어요. 하나 더 넣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일단 3가지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로 농축해줬습니다. 스킬은 다이아몬드 폴, 신성폭발, 더블 눈보라 스파이크를 채용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폴은 기술 열매로 습득시켰습니다. 신성폭발은 대형 펠에 다단 히트로 들어가는 스킬이라 채용해줬어요. 빙천마만 있으면 너무 단조로울 것 같아 테라나이트도 3마리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가진 펠들 중 제일 단단하게 생겼길래 골라줬습니다. 첫 번째 보스는 마그마드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과잉 진압해버렸습니다. 생각보다 딜이 넘쳤어요. 얘들 키우는데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뿌듯하긴 하네요. 광역기 한 번에 터질 때 들어가는 데미지가 너무 시원시원했어요. 마그마 드라곤은 아무런 피해 없이 1분 40초 만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레이드 보스를 잡을 때는 해외 유튜버분의 방식을 참고해 볼 건데요. 테라나이트 3마리를 트라우마 팀으로 편성해 줄 겁니다. 이걸 위해선 감시대에서 전투를 포함한 모든 작업을 꺼줘야 하는데요.
그럼 얘들이 빈사 상태에 빠진 펠들을 침대로 옮겨주는 구조 작업만 하게 되는 거죠. 테라나이트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으로 체력과 방어력만 강화해줬습니다. 그리고 공격력 버프 대신 질풍수리 감자조림을 먹여 방어력 버프를 줬습니다. 완벽한 탱커를 만들기 위해서 회복약도 먹여줬어요. 침대도 필요하겠죠? 고도문명 펠포드를 거점 곳곳에 설치해줍니다. 이건 회복 속도와 회복량 모두 향상된 고성능 침대예요. 이제 정말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가왔네요. 마지막 레이드 보스는 60레벨 제노드란입니다. 피통이 130만이에요. 그래도 데미지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광역기를 제어한 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패턴 하나하나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빙천마가 레이저 한 방에 반피가 되어버렸어요. 깜짝 놀라 급하게 회복약을 챙겨줬습니다. 눈뽕 레이저 패턴 때는 빙천마들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도 테라나이트들이 부지런히 침대로 옮겨뒀네요. 좀비 메타로 끝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다시 레이저를 맞고 제가 타고 있던 빙천마가 기절해버렸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미 체력을 거의 다 깎아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불꽃놀이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이펙트 하나는 원탑입니다. 이렇게 2페이지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맥없이 죽어버리더라고요. 마지막 발악이었나봐요. 괜히 겁주고 말이야. 이렇게 100일간의 패럴드에서의 도전이 끝났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웠던 고비도 많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소감은 컨텐츠가 정말 많다.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은 게임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